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9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를 우리가 보통 조선 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정치 변화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영조와 종조도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분당 정치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정치 기구 문제로. 그래서 판서로 먼저 한번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비변사라는 정치 기구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비변사는 어떤 기구냐?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뭐를 준비한다?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가 비변사예요. 갑자기 왜구나 오랑캐 같은 애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만들어졌던 국방상회의 기구입니다. 임시회의 기구였어요. 그게 바로 비변사인데, 그러면 잠깐 큰 틀에서 얘기해드렸고요. 이 비변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쭉 한번 잡아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기 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깔짝깔짝 약탈하는 일본 왜구를 털어버리죠. 스시마 섬 대마도를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정벌을 합니다. 그러니 일본이 울기 시작을 해요. 우린 뭘 먹고 자라이용. 그러면서 세종대왕 때 세계의 항구를 여는 삼포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구를 열어 제끼니까 일본 애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개해약조를 또 체결을 했었습니다. 들어오는 배의 숫자나 이런 거 막 정했었죠. 그러니 일본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빵 터져요. 언제?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 조광조가 있었던 중종 때 세 군데 항구 열었던 삼포에서 삼포왜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그래서 비변사는 삼포왜란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임시기구였어요. 왜? 왜구나 오랑캐들이 매일 쳐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쳐들어올 때마다 만들어지는 임시회의 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어. 중종 다음에 누구 때? 명종 때. 명종은 누굽니까? 우리 꺽정이 인꺽정 아찌가 활동했던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그 시기, 이 명종 때 또 일본 애들이 미쳐 날뜁니다. 을묘년에 을묘외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때 일본이 너무 대놓고 날뛰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 비변사가 임시회의 기구에서 항상 있는 기구, 우리 상설매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있는 상설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임진왜란은 누구 왕 때? 선조 때. 선조 때 와서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이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국방상회의 기구였던 비변사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변사에 들어가는 신하들의 숫자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강해군 다음에 인조 때 기억나세요?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이거를 또 거치면서 또 국방상회의 기구였던 비변사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와서 이 비변사는 어떻게 되냐? 조선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됩니다. 국가 정치를 총괄하는 국정총괄 기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역할을 했던 정치 기구가 뭐였습니까? 의정부였잖아요. 의정부와 원플원, 실무로 옮겼던 육조. 그러면 의정부와 육조가 하던 거를 조선 후기 때 와서는 비변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제껴놓고 신하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모든 거 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왕의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는 거고요. 왕이 해야 되고 의정부가 해야 될 거를 비변사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의정부의 권한도 약화되고 원플원, 육조의 힘도 약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어떠한 정치 세력이든 비변사만 틀어지면 돼요.
비변사만 틀어지게 되면 조선의 모든 걸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 왕의 힘을 강화시키고 계셨던 누구?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는 뒤에 가서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흥성대원군 때 와서 이 비변사를 폐지하였다라는 거. 요게 비변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가 어느 정도냐. 인근 마을에 공사를 할 거래요. 그러면서 인근 절에서 스님을 5명을 차출을 해야 된대요. 이런 5명 차출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비변사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했던 것들,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쫙 다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기구는 비변사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 제시문에 둥둥둥 들어가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기구는 그러면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후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가 되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정치기구였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 때 폐지되었다. 요거는 흥성대원군 때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변사와 관련된 것 한번 쭉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와 항상 있는 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됐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외에 외교정치 모든 걸 다 총괄하고요. 세도정치기 때 비변사, 요거는 제가 세도정치기 때 강의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 6조의 기능도 축소되었다라는 거, 요것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비변사 얘기 나왔습니다. 사료로요. 그리고 군사제도의 정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는 특별히 시험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5위에서 요거 정도는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선 후기 때 와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5군영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4개 군대까지 다 만들어지면서 이걸 뭉뚱그려서 5군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군영 중에 여러분들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5군영 중에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거는 훈련도감입니다. 이미 훈련도감은 제가 예전 지난 강의 바로 전 강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털렸던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 뿅뿅뿅뿅 조총을 쏘는데 우리는 활을 쏩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휴전협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총을 쏘는 포수를 기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수, 원래 있던 칼을 쓰는 살수, 그 다음 원래 있던 활을 쏘는 사수, 이 3개의 군대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죠. 그게 바로 훈련도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3개의 군대로 구성됐던 삼수병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우리가 월급을 지급했던 직업군인이었고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설군인이었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했던 거 복습이고 오늘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자라면 5군영 중에 5개의 군대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군대가 뭐다? 훈련도감이다라는 거. 5군영 중에 최초로 창설되었다. 또는 5군영 중에 하나였다 라고 했을 때도 훈련도감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들어가면 임진왜란 도중에 설치, 보수, 사수, 살수, 삼수병 체제,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비군, 그러면서 군사훈련 수도방위 국왕을 보유했다라는 건데요. 요런 설명 다 주고 쉽게 나오면 훈련도감 찾으면 정답, 또는 몇 개 설명 주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훈련도감과 관련된 걸 찾아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중앙군에 보시면 5군영 중에 그 이후에 차례대로 이렇게 군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5개 군대 중에 3개의 군대가 누구냐? 바로 정신병자가 되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대 스토리입니다. 어영청, 수도 방위를 위해서 만들고요. 북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수호청, 지킬 수,
남한산성에 위치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그 다음에 총룡청, 여기는 북한 상상에 위치를 해요. 오랑캐가 하도 쳐들어오니까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 군대를 조성했다라는 거고, 마지막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는 금이영이라는 걸 만들어서 왕실 호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더럽고 치사할 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원래는 훈련도감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예전에 고급으로 나올 때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수호청이나 어영청이나 충룡청을 가지고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기본적으로 인조 때구나 라는 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수도를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조 때 수도. 그 다음에 수호청 때는 지켜야 됩니다. 어디를? 남한산성에서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위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북쪽을 이제 막자. 그 다음에 북한산성.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이에요. 지방군은 여기 수비 방식의 변화는 넘어가세요. 왜냐면 최근에 치러졌던 중급이나 고급이나 20회분을 봤을 때 총 40회분이죠.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제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걸르면 됩니다. 그리고 소고군 체제도 제가 지난 강의 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정답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잡긴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군대예요.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아하, 군대에 가지 않는 양반이랑 노비도 편입은 시켜놔야 되겠다. 왜? 정말 비상사태가 터지니까 이들도 필요한 거예요. 원래 양반은 군대 가는 거 면제입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대 가는 거 면제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모든 신분이 편제됐던 예비군의 군대가 바로 소고군입니다. 나중에 큰 사태를 준비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원래 일을 하던 거 해요. 하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유사시에는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양반이 여기 일하러 가겠어요? 군대 훈련 받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 다음에 노비들도 어떻게 되냐? 빠지는 노비들은 누구냐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주인인 노비. 제가 노비를 한 100명 데리고 있어요. 제 노비 일 시키고 싶지 누가 여기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노비들 중에서도 빠지는 노비들 있었지만 대부분 밖에서 사는 혼자 사는 노비,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고려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외거 노비. 이런 노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끌려가겠죠. 그래서 소고군이 처음과는 다르게 양반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남아있는 계층들이 다 책임을 졌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소고군은 그냥 이렇게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소고군은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졌던 그냥 양뱅과 노비까지 포함됐던 예비군이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치 구조의 변화예요. 여기도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자, 3, 4가 뭐예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여기를 나중에 조선 후기부터는 각각 정당들이 서로 틀어지려고 날린 거예요. 왜? 이걸 틀어져서 상대방의 당만 까는 거예요. 이걸 틀어지고 상대방의 비리만 잡아내는 거예요. 이걸 틀어지고 상대방의 또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고 또 돌려까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차지해서 반대쪽 당을 까려고. 그러면서 이게 변질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 유지와 상대 세력 간의 견제에 주력을 했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은 뭐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붕당 정치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붕당 정치가 뭐냐?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붕당 정치는 일단 원래 취지는 정말 아름다운 취지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학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비판도 하고요. 비판을 받으면 맞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참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되지 않겠죠.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나눠지게 되는 이유는 역시 학연지연에 따라서.
정책과 이념의 차이에 따라서 쪼개지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하나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아니고 지금 바로 잡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서남북노서로 쪼개지는 이 붕당 정치. 여러분들이 역사를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죠. 여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 살인파가요. 훈구파를 덜어내고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집니다. 서원가 향촌사회의 약속 향약을 통해서. 그러자 기억나세요?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지들끼리 쪼개지는 거예요. 어떻게? 동서남북노서 동인과 서인으로 지들끼리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척신정치 장제 청산을 놓고 쪼개져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훈구파를 덜어냈잖아요. 이 훈구파를 씨를 말릴 거냐 아니면은 좀 괜찮은 애들은 함께 데리고 정치를 할 거냐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진 거예요. 동인은 신진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젊은 파릇파릇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같은. 그래서 여기는 대표 인물이 김효원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서인 같은 경우는 기성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좀 많은 살인파들을 얘기를 합니다. 서인들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러분들 아버지뻘, 저희 아버지뻘 또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옷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쪼개졌던 이유는 이거. 나이가 많은 베테랑들은 야, 여기 있던 훈구파들 중에 괜찮은 애들은 좀 괜찮은 애들이 있다. 얘들은 데리고 정치를 하자. 동인, 파릇파릇한 젊은이들. 무슨 소리입니까? 이놈들 때문에 나의 친구, 나의 스승님이 다 사화로 죽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쪼개졌던 결정타가 뭐냐면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을 놓고 쪼개져요. 앞에서 우리 3, 4 얘기 나올 때 이조전랑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조전랑이 관직 이름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조전랑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혜택이 있어요. 제가 이조전랑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왕이 부르겠죠. 동신아, 너 이조전랑인데 너 일 너무나 잘하는 것. 너 오늘부터 영의정해. 예의 전하. 그러면 제가 영의정으로 옮길 때 이조전랑에게 제가 전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 후임자를 다음에 올 사람을 제가 왕한테 추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앉히지는 못하지만 추천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면 될 확률이 높겠죠. 왜? 왕의 입장에서는 전임자에게 이거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물어봤는데 추천을 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를 놓고 그렇게 싸우냐? 혜택이 많다니까요. 이조전랑이다, 운동진이가. 그러면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인이잖아, 젊으니까. 그러면 이조전랑 자리에 제가 있으면서 3, 4를 내가 임명하면 누굴 임명하겠어요? 당연히 나와 같은 사람인 동인을 임명하겠죠. 그러면 이때 동인들이 사헌부에 들어가서 헌법에 의거해서 서인들의 비리만 잡아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간원에 들어가서 서인이 주장했던 정치만을 까는 겁니다. 홍문관 이런 데 들어가서는 또 서인의 정책만을 또 까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걸 가지려고 난리 부르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로 이조전랑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서로 막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졌고 또 쪼개져요. 동서남북노서 동인이요. 동서남북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져요. 그러면 여기는 또 왜 쪼개지냐? 자, 시험에는 일단 여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제시문 박스에 김효원과 심의겸 이름이 나와요. 이거 놓고 싸웠대요. 그러면 다음 자료와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진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오답 선지로는 들어가는데 정답으로 단독으로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일단 남인과 북인이 쪼개진 스토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저희 사건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 정여립 모반 사건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능검에서는 건저희 사건까지 좀 잡긴 잡아야 돼요. 정답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정여립부터 볼게요. 정여립이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여립 아저씨가 원래 서인이었던 거예요. 서인에 있다가 당을 갈아타요. 동인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을 갈아탄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욕이란 욕은 다 막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아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걸 한 게 정여립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을 갈아타니까 서인이 어떨까요? 눈에 쌍심지를 키고 요것 봐라 잡아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여립 아저씨가 나이가 차면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왜구들이 하도 미쳐 날뛰니까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군대를 만듭니다. 요거를 서인이 비집고 들어와요. 전하, 여립 정여립 명모, 정여립 명모, 정여립 영모. 군대 만든 게 서울로 쳐들어오는 영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모제를 뒤집어 씌워서 작사를 내버립니다. 근데 이때 정여립이 북인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동인이라는 큰 당이 있는데 이 당 안에 아직 남인과 북인이 쪼개지긴 전이긴 해요. 그런데 느슨하게 이미 자기들끼리는 나눠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저는 중학교 때 1학년 2반이었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 그때 친구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운동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제가 또 생긴 건 이래도 운동을 좀 잘했습니다. 한때 대구 육상계의 별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육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었어요. 대구 시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 소년체전에 나갈 티켓을 얻어요. 1등, 2등, 3등의 티켓이 나와요. 그러면 각 시에서 모인 애들이 쭉 모인 게 바로 전국체전입니다. 근데 안 갔어요. 왜? 거길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랑 대학교까지 쭉 육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고를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단거리 육상이 좀 힘들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장거리보다는 뭐 제대로 된 선수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잖아요. 훌륭한 선수가 있긴 하지만 세계 무대에 뛰는 선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집에서 반대도 했긴 했었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잘 달린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초가 원래 달리기예요. 달리기. 달리기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을 평균 이상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달리기 좋아하고 하니까 당연히 남자의 운동 기본인 축구와 농구를 두 개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반 때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제가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 축구를 합니다. 연휴 때 대구 내려가면. 축구팀 이름이 뭐냐면 위저드예요. 위저드. 마법처럼 축구를 하겠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마법처럼 축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마법사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농구팀도 만들었어요. 이 농구팀은 이름이 뭐냐? 보라매입니다. 보라매. 매처럼 날아서 덩크를 하겠다. 너무나 슬프지만 덩크를 못했습니다. 왜?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저의 별명이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해도 별명이요. 자이언트였어. 자이언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교에서 키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키가 170이었어요. 그때는 막 모델 제이 막 저도 그때 원래 꿈이 모델이었어요. 삐쩍 마르고 그 짐 얼굴이 뭐 좀 잘생겨진 얼굴이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그때는 지금 얼굴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근데 모델들이 보면 약간 좀 개성 있는 얼굴이잖아요. 아 이건 딱 내 거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그 뒤로 키가 크지 않은 슬픈 스토리.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로 제가 키가 한 3cm, 4cm밖에 크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보세요. 1학년 2반이라는 동인 안에 위저드라는 남인이 있고 보라매라는 북인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학년 2반 안에 완전히 쪼개진 건 아니에요. 1학년 2반 안에 위저드와 보라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정여립은 어디? 여기 보라매 소속이었던 거예요. 자, 북인 기억나세요? 북인이 임진왜란 때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선조 때 이렇게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이 쪼개진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남인과 서인은 선조를 따라서 전부 다 의주로 피난 가지만 이때 북인은 홀로 강해군과 남아서 어떻게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의병과 함께 미친 듯이 싸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 북인 소속이 정여립 쪽입니다. 정여립이 여기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코드가 맞잖아요. 정여립도 거친 아저씨. 군대를 만들어서 외구 무찌르고 하잖아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의 스토리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서 정여립이 이 영모 사건에 얽매이면서 1학년 2반 동인안에서 정여립이 친하게 지냈던 보라매. 이 보라매 쪽 애들만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서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보라매 애들은 당연히 같은 1학년 2반이었던 위저드 애들이 우리 보라매가 공격을 당하니까 같은 반이잖아요. 당연히 같은 1학년 2반이니까 도와주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같은 반이었던 이 남인 위저드는 입을 쓱 닫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여기 도와준 척 했다가 같이 얽매여서 같이 죽을까 봐.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이 휙 쪼개졌던 거예요. 그리고 건저희 사건은 또 뭐냐? 자, 이때 임진왜란 계속 터지기 전이에요. 선조 때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첫 번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들이 다른 후궁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강해군도 있었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듣고 올리세요. 신성군이라는 군이 있었는데 세자가 후보가 있었죠. 왕자가 있었는데 선조는 강해군이 아니라 신성군이라는 자식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볼 때는 강해군이 제일 똘똘합니다. 세자를 굳이 세워야 된다면 강해군을 세워야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조는 셋째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신성군을. 그래서 어떡할까요? 계속 그걸 입으로 흘리는 거예요. 나는 성군이가 참 좋아. 신성군이 왕이 됐으면 좋겠죠.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세자책봉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의 생각은 강해군이 되는 게 맞는데 왕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센스가 있었던 신하들은 계속 왕이 회의를 하자고 하면 핑계를 대고 다 빠져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좋지 않아서. 근데 약간 눈치가 없다라면 없는 거죠. 서인 쪽의 인물이었던 누구?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정철 혹시 듣는 순간 뭔가 친숙한데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 언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정철, 여러분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문학작품 관동별곡 그거 쓰신 분 맞아요. 서인의 대표였던 정철이요. 자신만만하게 세자책봉하는 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죠. 전하, 강해군 세자책봉 시켜야 됩니다. 선조가 당황을 해요. 뭐지? 나는 강해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얘는 뭐지? 얘는 뭐지? 기분이 확 나쁩니다. 그러면서 에이 그만해 때려치워. 그거를 남인과 북인 쪼개지긴 전이죠. 아직까지 느슨하게 쪼개지긴 있지만 1학년 2반에서 그걸 눈치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전하, 정철 영모. 정철 영모. 전하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세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안 그래도 선조 강해군 별로 싫어했는데 강해군을 밀었잖아요. 맞네. 이때 정철이 훅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철 쪽 사람이었던 서인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남인과 북인이 쪼개지는 거예요. 왜? 북인은 앞에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정철의 서인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잖아요.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자. 남인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같이 한 정이 있지.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 이 서인 정철과 서인 철이 문제를 놓고 남인과 북인이 또 확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이 쪼개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때 쪼개진 거죠. 쪼개졌다가 더 확실하게 둘이 쪼개지고 싸운 거는 건저희 사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올라요? 선조가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그렇게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패전 요인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강해군이 왕이 올라요. 강해군과 1+1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북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임진왜란 때 강해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인과 남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서인이요, 누구와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인조와 이 서인이 정치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서인이 손을 잡고 강해군을 쫓아내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위와 권력을 틀어집니다. 이때 틀어졌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강해군 너는 희대의 시래기 군주다.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충을 저버렸다. 그리고 너는 폐륜 군주다. 어떻게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을 죽일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이복 동생의 엄마, 계목이 나지만 어떻게 엄마를 쫓아낼 수가 있냐라는 이유로 강해군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강해군이 쫓겨나가면서 강해군과 1+1이었던 북인도 어떻게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권력을 틀어졌을 때 중앙정계에는 이제 누구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남인과 서인만이 남아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제가 너무 열강을 하다 보니 또 까먹었어요. 써줘야 됩니다. 그래요. 조선의 또 신하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옆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인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조가 집권했던 시기 때 지금 중앙정계에는 남인과 서인 이렇게 두 개의 정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조 때는 서인과 함께 무슨 정책? 친명 배금 정책을 하면서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란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오릅니다. 그가 바로 효종이에요. 원래 첫째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래 소현세자였어요. 정신병자가 되었던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요. 청나라는 인질볼모로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청나라의 인질로 끌고 가요.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들을 10년보다 못 보다가 오 마이 son 나의 아들. 그때 소현세자가 아버지 이거 봐요.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마원경 차락차락차락. 아버지 이거 봐요. 나침반. 서양의 물건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조가 짜증이 확 치밀어 올라요. 실제로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인조 입장에서는 지금 오랑캐에게 지금 굴욕도 그런 굴욕을 당할 수가 없는데 삼전도의 굴욕을 당해는 사상 최악의 치욕을 당했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서양 물건 들고 오고 청나라 빠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벼르를 집어던집니다. 휘리릭 머리를 쾅 맞고 결국 어떻게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가서 하늘나라로 가버리죠. 그러면서 누가 왕이 오르냐?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효종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겠어요 라면서 북벌 북쪽을 정벌하는 북벌론을 주장하고요. 이때도 남인과 서인이 둘 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주도권은 누가? 서인이 틀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북벌론을 주장했을 때 서인에서는 누가 리더 역할을 하냐? 바로 심하니까 여러분들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송시열.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북벌론을 효종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송시열은 효종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북벌론을 주장했었고 요건 또 심하긴 하지만 그때 또 열심히 만든 군대를 청나라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와 싸울 때 파견하기도 했던 나선정벌이 있었던 것도 효종 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이제 시험에 또 나와요. 현종입니다. 이 현종 때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웠다라는 예송 논쟁이 터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예송 논쟁이 터졌다라는 거.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종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은요. 일단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당연히 없겠죠 지금.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현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미라클 같게도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조의 와이프였던 자이대비. 이 자이대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인과 서인이 현종아 너가 할머니가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아들이 상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 아들의 상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놓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먼저 남인입니다. 남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전하, 할머니, 너가 할머니는 지금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남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합니다.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기 때문에 비록 팩트는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로 올려서 할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남인이에요. 반대로 서인은 무슨 소리냐? 왕이랑 신하랑 뭐가 다른데?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팩트.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대로 상복을 입어야지 왜 첫째 아들을 올리는데? 그러므로 현종, 너희 할머니는 둘째 아들에 맞춰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라는 게 서인 쪽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송시열의 주장입니다. 왕은 1차 예송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송. 누구 편을 드냐?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왕위에 가돌랐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당시 쭉 집권하고 있던 서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승리를 거둬요. 상복은 이들은 1차 예송 때 3년을 입어야 된다. 여기는 1년을 입어야 된다. 둘째 아들이니까 상복을 짧게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인이 기간이 다 짧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예송은 어떻게 터지냐. 이제는 효종의 비가 죽습니다. 현종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또 미라클 같게도 할머니가 또 살아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서인은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서인부터 먼저 가볼게요. 서인은 현종아, 너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그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며느리다.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는 둘째 아들의 며느리에 맞춰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게 서인의 주장이에요. 남인은 또 뭐라고 할까요? 아닌데. 실제로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 건 팩트다. 그렇지만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그러니 첫째 아들을 올려서 계산을 해서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누가? 너희 할머니가.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2차 예송이에요. 그래서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2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복을 9개월을 입어야 된다. 여기는 또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2차 예송이에요. 이때 현종은 누구 편을 들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서인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지가 없습니다. 왜? 왕이랑 신하랑 어떻게 똑같니? 스페셜한 게 맞지. 둘째 아들이라도 첫째 아들 하는 게 맞지. 라면서 2차 예송 때는 남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송 논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일단 캐릭터가 나올 거예요. 전하 몇 년 상을 입고 몇 년 상을 입고 샬랑샬랑 꿀랑꿍 했을 때 쉽게 나오면 예송 논쟁이 전개되었다. 다음 대화가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었을 때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또는 전례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서인과 남인의 주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을. 그래서 요거 좀 잡아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냐? 왜 이렇게 따로 다루고 역사 시험에도 나오냐? 이게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남인 말대로 가면 왕이 신하보다 위에 있는 거죠. 특별한 존재니까. 근데 서인 말대로 가면 왕이나 신하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위상이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결국 2차 예송은 남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현종 다음에 이제 누구냐? 바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등장을 해요. 바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정치 국면이 휙휙휙 바뀐다라는 황국 정치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희빈을 사랑하냐 사랑이 식냐에 따라서 정치 세력이 휙휙휙휙 바뀌었다라는 거. 숙종 때 사실 기본 같으면은 황국 정치가 일어났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테일한 황국의 3가지 스토리를 좀 다 잡으셔야 돼요. 자, 순서를 잡자면 크게 3개의 황국입니다.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첫 번째 황국이 뭐냐면 경신황국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한번 가볼게요. 지금 현종 때 결국에는 누가 권력을 틀어지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2차 예송 때 남인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남인이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숙종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인조 때부터 권력을 쭉 잡고 있던 서인은 2차 예송 때 권력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 상태로 숙종 때로 들어갔는데 이때 어떤 스토리가 생기냐. 당시 남인의 넘버원이었던 허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허적이라는 인물이 칠순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칠순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날 마침 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인 사람들이 원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왕이 쓰는 천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칠순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숙종이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비가 넘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칠순잔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금 허적이 칠순잔치 한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이거 우리 왕 내가 쓰는 비 오는 거 막아주는 천막 이거 빌려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신하가 얘기를 하죠. 전하, 갔더니 벌써 빌려갔던데요? 기분이 갑자기 확 나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런 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와서 친한 친구가 와서 나 오늘 모르고 필통 놔두고 왔죠. 필기구 좀 빌려줘. 빌려주잖아요. 그 뭐 어려워요. 빌려주죠, 친구인데. 근데 어떡해? 내가 필통 딱 꺼냈는데 필기구 몇 개 없어요. 이상하다. 왜 없지? 좀 몇 시간 지났더니 고마워, 잘 썼어. 난 빌려준 적이 없는데? 아, 내가 필요해서 필통 놔두고 그냥 가져갔어. 기분이 확 나쁩니다. 그 느낌이에요. 아, 내가 빌려주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당연히 사람인데. 숙종이 짜증이 확 납니다. 그리고 요것 봐라. 남인들 관탱이가 배밖에 나왔네. 요것 봐라. 겁도 없네 얘들. 요거를 서인이 딱 눈치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 그거 아십니까? 응? 큰일 났습니다, 전하. 남인 영모. 응? 무슨 영모? 전하, 허적의 아들이 전하의 삼촌들을 데리고 영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숙종, 잘됐다. 안 그래도 얘들 지금 힘도 세지고 견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맞네 영모. 이? 그게 바로 견신황국입니다. 이걸 계기로 남인이 권력을 뺏겨요. 그러면서 다시 서인이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러면 경신황국의 결과 서인이 권력을 틀어지는데 이때 남인 처리 문제를 놓고 그리고 서인 내부에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항상 똑같아요. 공공의 적을 덜어내니까 지들끼리 쪼개져요. 어떻게? 동서남북 노서. 드디어 여기서 노론가 소론으로 정치 세력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뺏겼던 남인들 다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승부수가 뭐냐면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두 번째, 남인이 기사회생합니다. 기사년에 있었던 기사황국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때 남인이 누구를 투입을 하냐? 역사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 누구? 장희빈을 이때 숙종에게 투입을 합니다. 장희빈이 남인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숙종이 하트 뿅뿅뿅뿅뿅뿅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이 19금을 찍어서 응애예요. 애가 태어나요. 그 애가 다음에 왕이 되는 경종이죠. 이 경종이 태어나자마자 숙종은 바로 세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아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자의 명호를 주었다,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게 기사황국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자 어떻게 서인 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특히 서인의 리더였던 송시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송시열이 이거를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왜? 전하 아직 나이도 어리신데 이거 너무 이른 결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장희빈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부인이 아닌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또 숙종이 그래 잘됐다. 이제 얘들 힘을 좀 빼줄 필요가 있겠네. 그러면서 이걸 반대했던 서인 쪽 애들을 전부 다 유배를 보내거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다시 한번 남인의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갑자기 일으켰다. 마지막 이제 갑술왕국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최종 결론이죠. 장희빈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5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숙종이 장희빈에 대한 사랑도 식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애를 좀 해봐서 알죠.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하시면 연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희한하게 연애 기간이 길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를 사랑했던 여자들이 저를 금방 실증을 냅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는 충격적인 차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이유로 차여봤어요. 사귀었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오빠 나는 살면서 오빠처럼 웃긴 남자는 처음 봤다고. 너무나 웃기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사귀었어요. 근데 2달 만에 저를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가 또 이겁니다. 오빠 나는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웃긴 줄 알았다고. 근데 대박 오빠보다 더 웃긴 사람을 찾았다고. 미안해요 환승해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스토리. 그런 것처럼 5년이 지나니까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부인이었던 인명왕후에게 끌리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장희빈이요 주술가를 부르거나 무당을 부르곤 해서 인현왕후를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은 몰라도 돼요. 사약을 먹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장희빈이 어느 쪽 사람이었다? 남인 쪽 사람이었잖아요. 사약을 먹고 죽게 되면 당연히 남인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같이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인은 권력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거. 마지막 갑술왕국입니다. 그리고 누가? 노론과 소론이 이제 권력을 진 상태로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심하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잘 칩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를 거뒀고 여기는 장희빈의 세자 문제. 아들을 세자로 만드냐 마냐 이 문제고 기사회생했던 남인이 마지막에는 장희빈이 죽는 거. 그러면 사료에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방금 여기 내용 아까 나오고요. 여기는 장희빈이 죽는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때 황국이고 누가 권력을 틀어줬구나.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끝났고요. 어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확실히 이게 에듀윌이 칠판이 작아요. 끊임없이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 뼘만 더 컸으면 아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1차 예송이에요. 복습입니다. 1차 예송 1391이에요. 1391. 긴 쪽이 남인 쪽이죠. 왕은 클래스가 다르다. 그 다음에 서인 쪽은 송시열이 주장했고요. 주자가에 따라서 왕과 사대부가 똑같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 해야 된다. 남인 쪽에서는 허먹 윤유라는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다르거든요. 첫째 아들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라고 했던 거. 요 차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91이고요. 1차, 2차고요. 그 다음에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이거 1차 예송이죠. 그 다음에 이번엔 대비께서 효정비가 서거했대요. 2번째 예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이에요. 숙종 때 기억나세요? 오군영 중에 마지막 금이령을 설치를 했고요.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대동법 학대 시행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 가서 잡아드리겠지만 상평 통보 전국적 유통이 숙종 때다라는 거고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했잖아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경계를 정했던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녕복 아저씨가 독도는 우리 땅인 걸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때 황국 정치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경신황국, 허적이 여기는 허적이요. 보시면은 물건을 허락 없이 사적으로 사용했고요. 아들이었던 서자였던 허견의 역모설이 발생하고 다 아작. 이게 바로 경신왕국이고 요걸 계기로 서인이 다시 권력을 틀어지자 둘로 쪼개집니다.
동서남북 노소로. 그리고 나서 기사 회생합니다. 남인이 어떻게? 장희빈을 투입하죠. 그리고 원자 책봉 문제를 놓고 어린아이를 원자의 명호를 주로 가자 송시열이 반대를 하면 서인이 반대를 하자 다 작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사왕국. 그리고 송시열은 이때 죽임을 당했던 거고요. 그리고 갑술왕국이나 마지막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마지막 갑술왕국. 여기는 인녕왕후의 복위 문제고요. 이걸 또 장희빈이 시기하고 실토했었고 그 과정 속에 사약을 먹으면서 남인은 몰락. 그리고 결과 이렇게 휙휙휙휙 바뀌는 정치로 인해서 황국 정치가 발생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조인데요. 시간이 그래요.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러면 여기는 그냥 끊을게요. 끊었고 다음 강의 때 그냥 영종초 하고 세두정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